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이 오늘 열렸는데요. 오늘 재판에서는 범행 계획 여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회사 조회에서 극보수 막말 영상을 틀어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한국콜마 윤동환 회장이 결국 사퇴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김한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이 고유정 씨와 관련한 내용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는 소식인데 실제 분위기가 어떻다고 전해지고 있습니까? 네, 이게 지금 제주지방법원에서 지금 재판이 진행됩니다. 근데 그 법원 역사상 처음으로 그 방청객을 나눠줬다. 사실 그만큼 많은 이제 제주 시민들이라든가 언론이라든가 관심을 가진 사건인데요. 그 뭐 고송이 있고 이제 특히 뭐 피해자 쪽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 시민들도 관심 있는 것은 너무 범행이 잔혹하고 그리고 범행 이후의 처리 그리고 더 사람들을 분노케 하는 것은 그 현재도 이제 반성보다는 이제 그 굉장히 우발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 피해자가 이제 성폭행을 이제 시도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범죄다 이렇게 뭐 진실은 뭐 재판이 결과 봐야겠지만 현재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분개하고 있고 오늘 재판 과정에서도 뭐 살인마 뭐 이렇게 또 외쳤다는 소식도 있고 또 몸싸움까지 벌어졌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주요 쟁점도 한번 짚어봐야겠는데요. 일단 피고인 고유정 씨의 변호인 같은 경우에 우발적 범행이다 이렇게 강조했다고 들었는데 여기에 대한 근거로 내세운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네, 고유정 씨 측도 일단 살인한 것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인정하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양형이니까 사실은 이제 살인자 같은 경우 최대 사형까지 가능한 범죄거든요. 근데 이게 우발적 범행, 그러니까 살인을 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그 범행 당시 특히 이 피해자가 이제 성폭행의 어떤 시도가 있어서 그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이제 살인을 했다. 이렇게 되면 상당히 우발적이고 일종의 또 참작 사유도 인정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양형이 거의 뭐 굉장히 줄어들어서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바로 이제 석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우발적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졸피뎀과 혈흔에 대한 부분을 놓고도 꽤나 공방이 벌어졌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실까요? 변호인 측과 검찰 측이 가장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졸피뎀 부분이거든요. 일단은 그 현재 이 졸피뎀이라든가 혈흔이 발견된 건 사실인데 일단 고유정 측에서는 이 부분이 이제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고유정 씨죠. 고유정 측에서의 혈흔이지 뭐 이게 피해자랑 무관하다 이런 입장이고 검찰 측은 이미 국가소통에서 이 혈흔이 피해자 측 혈흔이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졸피뎀도 이제 발견이 됐다. 서로 상반된 입장이기 때문에 향후 이제 재판 과정에서 이제 증거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쪽 말이 맞는 더 신빙성이 있고 정확한지는 재판부가 가리게 돼 있죠. 졸피뎀이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를 하자면 이게 수면제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그 외관상 이 고유정 씨랑 지금 피해자 전 남편이죠. 이제 신체 구조라든가 이게 월등히 차이가 나고 이제 완력이라든가 이렇게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제 검찰 측은 이 졸피뎀을 이용해서 남편을 좀 이제 한거불능하게 만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 아니냐 이렇게 좀 뭐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얼마 전에도 버닝썬이라든가 이런 클럽에서도 이 졸피뎀이라든가 이런 뭐 마약류죠 사실은 그 통해서 이제 여성들을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종종 언론에 보도됐는데 고유정 씨도 졸피뎀이 사실 검색어에 나오긴 했는데 검색이 나오긴 했는데 뭐 이게 언론 통해서 궁금해서 자기가 뭐 이렇게 확인한 것이지 범행과 무관하다. 지금 현재 이런 입장입니다. 뭐 물론 이제 재판 과정을 통해서 이제 낱낱이 드러나겠습니다만 일단 이 이불 등에 묻어 있는 혈흔이 전 남편인 강 씨의 혈흔이고 그 혈흔에서 졸피뎀이 검출됐다면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졸피뎀을 뭔가 자신의 몸에 넣지 않는 이상은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고유정 씨가 어떤 한거 불능을 이용해서 살인까지 가려고 하는 계획적인 어떤 부분이 있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쟁점이 돼서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이 이제 싸우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충분히 그게 그런 의심이 드는데 아무래도 이 고유정 씨 변호인은 유죄로 인정되려면은 이 부분이 물론 살인죄는 인정이 되겠지만은 이 계획 범죄까지 이제 인정이 되려면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 증명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가장 합리적으로 의심이 없을 정도 증명이 되려면은 사체가 발견되면 됩니다. 사체에 졸피뎀이 있고 몸의 성분에 그러네요. 그러면 가장 완벽하게
이게 계획 범죄라는 게 드러나게 돼 있는데 예. 지금 안타깝게도 좀 사체가 지금 발견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럼 결국은 이 혈흔이고 혈흔에 졸피뎀이 있다고 하는 건데 예. 사실은 이게 반드시 지금 변호인 측 주장이죠. 예. 피해자의 몸에서 검출된 졸피뎀이라고 할 수 있느냐? 예. 피해자의 몸에서 검출된 졸피뎀이 아니면 누구의 피해에서 나온 졸피뎀입니까? 그거야 이제 입증은 검찰이 해야 된다. 아. 우린 모르겠다. 우리 누구의 적어도 아. 피해자의 몸에서 나온 건 아니지. 나온 거라는 입증은 검찰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렵네요. 예, 그래서 그거 아마 고희정 씨 측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 예. 사체가 안 나오니까 예, 예. 지금 뭐 자유롭게 어떻게 보면은 입증은 검찰이 해야 된다. 주장은 할 수 있는데 입증은 검찰의 몫이니 예. 사체라는 어떤 직접적인 증거가 있지 않는 한 이 문제가 풀릴 가능성이 가능성이 낮다라는 변호인 측은 그런 주장을 한 거고 측으로 보고 있는 거겠군요. 검찰은 그렇지 않다. 적어도 완력 차이가 굉장히 나는 상황에서 이것을 이용한 것, 이 졸피뎀 이용한 것은 합리적 의심이 드는 것이 아니냐. 예. 그리고 어떤 간에 발견된 것도 맞고. 예. 그럼 이 졸피뎀은 대체 누구 몸에서 왜 나온 것이냐. 예. 서로 다툼이 있는데요. 이건 좀 재판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도 저희가 반복을 합니다만 일단 계획 범죄의 무게를 둔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정황들인데 아까 말씀하신 졸피뎀도 마찬가지로 검색을 했다는 얘기고 뭐 니코틴 치사량, 뼈의 무게 이런 것들을 검색했다는 점도 역시 이제 이거 계획 범죄 아니냐라는 주장을 검찰이 하고 있는 근거 중에 하나인 것이죠. 네. 특히 뼈의 무게는 네네. 오늘 이제 변호인 측 주장은 예. 뼈의 무게를 검색한 것은 이제 현재 남편, 전 남편 말고 현재 남편을 이제 예. 뭐 보양식 음식을 해주기 위해서 뭐 감자탕 뭐 이런 걸 검색하는 과정에서 이 뼈의 무게도 검색하게 됐다. 예. 이게 변호인 측 주장입니다. 네네네. 뭐 제가 이걸 믿는 건 아니고요. 예. 예. 근데 검찰은 그걸 연관 검사고도 아니고 직접 포털에서 뼈의 중량, 무게 이런 걸 직접 입력을 해서 네. 이제 검색한 것은 예. 이거는 이게 뭐 보양식이 아니라 예. 다른 어떤 의도, 특히 이런 어떤 그 사체를 은닉하고 손괴하려고 예. 이런 것을 하려고 검색한 거 아니냐 예. 이렇게 좀 추궁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이 부분도 큰 쟁점입니다. 왜냐하면은 어떻게 보면 누군가를 이제 살해하고 예. 사체를 어떻게 보면 훼손하고 이런 것까지 다 알아봤다고 검찰은 보고 있거든요. 예. 사실 뼈의 무게를 이렇게 일반 사람들이 검색을 안 합니다. 더군다나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뼈의 무게를 검색하는 경우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예. 흔치는 않은 경우입니다. 예. 참 이렇게 쟁점들이 많은데 일단은 첫 번째 공판이 끝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재판에서는 또 어떤 쟁점들이 나와서 어떻게 좀 전개가 될 것인가 이 부분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사실은 이제 수사기관 경찰이 이제 사체를 발견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거든요. 예. 근데 고유정 씨에서 이제 사실은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안 하고 있으니까 사체를 찾는다는 건 사실 쉽지는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사체가 나오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졸피뎀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금방 알아보면 되는 거니까 예.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측면인데요. 결국은 살해한 것은 맞는데 계획이냐 우발이냐 결국은 형량이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뭐 검색어라든가 이 졸피뎀 부분, 혈흔 부분에 대해서 예. 치열하게 공방. 특히 고유정 씨는 남편이 변태적 성역자라고까지 이제 뭐 변론 과정에서 나온 걸로 알려졌는데요. 예. 예.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피고인 측에서 그 남편의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 증명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유족들이라든가 일반 시민들은 굉장히 공분한 것이죠. 피해자를 두 번 지금 죽이는 어떤 모욕적인 발언 아니냐 예. 이 부분이거든요. 예. 좀 어차피 지금 6월에 구속됐기 때문에 12월 이전에는 예. 아마 재판부에서 선고를 해야 됩니다. 구속 기간이 끝나니까. 예. 그래서 재판이 굉장히 치열하게 뭐 그 전에는 마무리되지 않을까 봅니다. 예. 아무튼 올해 안에 재판부가 양쪽이 얘기를 듣고 결론을 내릴 텐데 그 상황들을 저희가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제를 좀 바꿔서 한국 콜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콜마 윤동환 회장이 결국 사퇴를 했습니다. 막말 그리고 여성 비하 그 유튜버가 이제 극보수 유튜버의 영상을 조회 시간에 이제 보여줘서 논란이 됐는데 결국에 사퇴를 한 것이고요. 근데 돌이켜 보면 국내 어떤 기업의 경영자가 이런 논란 때문에 사퇴한 것은 처음이라고 들었습니다. 보통 그 중견기업 내지는 대기업의 CEO들이 예. 그 뭐 불법, 뭐 횡령 배임 불법을 저지르거나 예. 아니면은 뭐 직원들 상대로 뭐 갑질을 하거나 예.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서 뭐 대국민 사과를 해서 잠시 사퇴를 하거나 이런 경우는 좀 몇 번 차례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것은 그런 범위가 아니라 직원들 상대로
뭐 제가 차마 뭐 말씀드리기도 적절치 않은 어떤 내용인데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 현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하적인 어떤 발언이라거나 네. 더군다나 특정 국가를 언급하면서 뭐 우리나라 여성들도 뭐 몸을 파는 어떤 그런 어떤 단어까지 들어간 상황인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한 상황인데 예. 더군다나 이 회사가 주력 제품이 좀 화장품을 개발하는 회사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죠. 지금 여성들을 그렇게 지금 비하하는 유튜브를 그 직원들에게 그것도 조회 시간 이런 데 틀어줬다는 것에 대해서 선뜻 뭐 이게 이해는 안 가거든요. 예를 들면은 어떤 생각이라든가 사상을 갖는 것은 이 회장이든 직원이든 자유입니다. 자기가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뭐 민주주의가 자유인데 이걸 직원들한테 틀어준다는 것은 어떤 부분 입장에서는 사실 상하 관계에 있다 보니까 직원들한테 본인의 생각 이런 좀 삐뚤어진 어떤 사상 같은 것을 전달하는 과정이거든요. 이게 과연 그 1년에 매출이 1조 원 넘는 회사인데 이것이 뭐 법으로 처벌되냐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도덕적으로라도 좀 정당한가 이런 의문은 굉장히 있습니다. 뭐 지금 화면에도 모습이 나오고 있지만 사퇴도 하고 사과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을 보면 진정성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 이런 의견들이 많은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무엇을 그러니까 국민들이라든가 특히 이제 한일 관계가 근래 보기 드물게 되게 이제 악화 일로 있는 상황에서 이런 중견기업의 지금 CEO가 사과를 하더라도 지금 뭐 때문에 사과를 하는 것인지 어떤 내용이 되는데 그 부분은 담겨 있지 않고 적절치 못했다. 그리고 뭐 소비자 그리고 직원들한테 국민들한테 뭐 사과한다고 하는데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거든요. 국민들이 원하는 건 대답은 그런 것이 아닌데 그래서 과연 사과의 진정성이 있는지 이에 대해서 뭐 저도 그렇고 많은 시민들이 좀 의구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사퇴와 관련해서 사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영향력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라고 보고 사실상 좀 의미가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시선도 있어서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은 뭐 이 윤 회장 입장에서는 그 한국콜마의 지주회사죠. 지주회사의 주식을 뭐 약 30% 가까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들이라든가 가족들이 거의 뭐 50% 육박하게 지금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를 전체 지배하는 데에서는 전혀 뭐 문제가 없고요. 더구나 지금 윤 회장은 대표이사는 사실은 아들입니다. 실질적으로 법적 책임을 지고 대외적으로 그 업무 활동하는 건 아들이고요. 본인은 회장이기 때문에 회장이 물러나더라도 아들이 대표이사이기 때문에 뭐 회사 경영상이라든가 법적으로는 전혀 지금 뭐 지장될 것은 없죠. 어려울 게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경영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그렇습니다. 장남이 대표이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근데 뭐 이거는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질문입니다만 이렇게 오너 리스크라고 하는 점, 특히 막말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경영진이 경영을 하는 최고 경영자가 사퇴를 하고 그렇게 된다면 사실 피해는 주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처벌하거나 혹은 뭐 피해를 배상하는 방안들이 특별히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굉장히 안타깝게도 그 사실은 주가가 연일 지금 계속 바닥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 한국콜마의 회사에 사실은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라든가 뭐 하청업자라든가 그리고 이 주주들 특히 소액 주주들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큰 재산상 손해를 보게 된 상황인데 우리나라 법적으로는 이 주주 손해가 이런 특히 뭐 회사의 임원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손해배상 책임에 포함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너 리스크 관련법이라고 해가지고 국회에서 이제 많은 법안들이 지금 발의가 돼 있는데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왜냐하면은 다른 어떤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서도 뭐 특히 뭐 갑질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굉장히 회사의 주가가 떨어지고 회사의 뭐 품격이 평가가 떨어진 상황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그때마다 한 몇 년 지나면 다시 복귀하고 그 회사 경영일선을 복귀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거든요. 결국은 그 오너 리스크란 말도 있지만 이 대기업 특히 대기업들 매출이 적어도 1조 원 넘는 기업들의 어떤 사회적 책임이라는 측면을 강화해서 국회에서 좀 관련 법안들에 대해서 좀 입법을 해서 이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봅니다. 하루빨리 좀 관련 방안이 마련이 돼야겠네요. 자,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남대교에서 벌어진 킥보드 뺑소니 사건에 대한 부분인데 일단 사건의 개요부터 한번 짚어보죠. 네, 굉장히 충격적인 영상입니다. 사실은 일반 한남대교라고 하면 굉장히 차들이 많이 다니는 그 대교인데요. 거기서 이제 오토바이 운전자가 지나가는 과정에서 갑자기 이제 킥보드 운전자가 접촉하고 부딪히고 간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오토바이 운전자는 쓰러지게 돼 있고 예. 그럼 쓰러지게 돼 있으면 사실 사람끼리 부딪히고 쓰러져도 보살펴 주는 게 정상인데 예. 그냥 가버린 겁니다. 일종의 뺑소니죠. 예. 그래서 다행히도 이제 오토바이 운전자가 뭐 2차 사고 같은 거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큰 사고는 이어지지 않았지만은 예. 이게 자칫하면은 생명까지 위험해질 그럼요. 위험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경찰에서 다행히도 이 킥보드 운전자를 이제 그 소재를 파악하고 예. 이제 향후 이제 어떤 법적 절차를 예. 진행할 예정입니다. 근데 참 저 영상은 2번을 봐도 3번을 봐도 충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남대교를 한 번쯤 이제 그 자동차로 지나가 보신 분들이라면 저런 그 전동 킥보드가 특히 같은 운행 방향도 아니고 가로로 들어오는 것도 참 보기 힘든 장면이지만 저 이후에 그냥 이렇게 지나쳐 버린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전동 킥보드 얘기를 좀 저희가 해보면 이용자가 아무튼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근데 뺑소니 사고가 특히 논란이 돼서 이거 관련돼 가지고 법적으로는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네. 실제로 저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동 차량 여기에 속해 있습니까? 예. 근데 법적으로는 예.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예. 오토바이랑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오토바이랑 똑같습니까? 예. 아까 이 사고 같은 경우도 만약에 오토바이 운전자는 당연히 어떤 피해를 받았을 겁니다. 신체적으로 좀 다쳤을 거거든요. 예. 이럴 경우에 사실 뺑소니입니다. 예. 뺑소니가 되면은 사람이 크게 다치고 이러면은 주로 구속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네. 예. 그래서 또 더군다나 이거는 종합보험에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예. 만약에 이 사건 운전자가 이 킥보드 운전자가 별다른 보험에 가입된 게 없다면은 예. 이 어떤 이런 재산상 아니면 어떤 신체상 피해 본 거에 대해서도 예. 본인이 다 그 금전적인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렇겠네요. 예, 사실 근데 킥보드 운전자가 굉장히 길거리에서 많이 보이게 되거든요. 예. 가끔 인도도 다니고 이러는데 예. 이런 법적 규제를 받는다는 인식이 좀 부족하지 않나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이제 끝으로 한마디만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응급실에서 전동 킥보드 사고로 다쳐서 응급실에 오시는 그 이용자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를 전동 킥보드 자체를 혹은 나이 어린 아이들이나 혹은 청소년들이 많이 타는데 그 안전 모드 제대로 쓰지 않고 사고가 나면 엄청 큰 사고로 또 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안전 불감증에 대한 얘기가 적잖이 나오고 있어서 이거 타실 때도 좀 이렇게 주의하시면서 타시라고 제가 첨언을 좀 했습니다. 주제 넘지만요. 네, 주제가 오늘은 3개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한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